15장 임종기.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모시고 지냈기 때문에 써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써놓은 이야기이다. 사람이 태어나 죽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지만 나에게는 특별한 사랑을 주시고 시각장애인에게는 광명을 주신 송암 박두성 선생의 임종이다. 1963년 8월 15일 목요일, 아침에 일목동 어머님께서 전화가 왔다. 간밤에 아버지께서 새파랗게 되시고 땀에 온몸이 흠뻑 젖으시고 개고기도 토하고 하셨는데 이제는 좀 나으신 것 같다고 하셨다. 우리 내외는 왕진 가방을 들고 달려갔다. 아버님은 몹시 창백하시고 식은땀이 떠 계셨으며 헛구역과 가래 때문에 고생을 하고 계셨다. 그러나 의식은 분명하시고 유의사의 질문에 똑똑히 대답도 하셨다. 항상 하듯이 진찰한 뒤 잔잔하게 감기도 드시고 체하기도 하셨습니다. 라며 주사를 여러 대 놓아드렸다. 그리고 이것저것 어머님께 지킬 것을 말씀드리고 일어섰다. 대문을 나서며 남편은 여보, 아버님께서 이번에는 심장에 염증을 일으키신 것이요. 이독하시오. 일주일 갈까 말까 하오. 그러니 당신 여기 남아서 어머니와 의논해서 일처리를 잘 하도록 하시오. 나는 놀랐다. 어머님도 기가 막히신 모양이다. 아버지의 차도는 보이지 않았다. 우리는 두 옷밖에 알리고 명희에게 기별했다. 생각해보니 아버지께서 중풍으로 누워 지내게 된 것은 1955년부터였으니 9년 전이다. 그 후 반년 만에 1956년 4월 16일 선거하러 가셨다가 화평동에 있는 우리 집까지 오셨다. 그날 다시 혈압이 올라 또 누워 지내셨다. 그해 8월 13일 또 좀 나으셔서 서성거리실 수 있었던 것인데 우리 집에 오시는 길에서 몹시 불쾌한 구경을 하셨다더니 다시 눕게 되셨다. 9년 동안에 단 한 번도 아픈 내색이나 치료에 대한 불만의 말씀은 전혀 없으셨으니 옆에서 뵙기에도 너무너무 애처롭고 딱해서 간호하는 자가 되게 애를 썼다. 그러던 아버님의 임종을 뵙게 되었는데도 많이 놀랐고 아쉽고 슬퍼서 어찌할 바를 몰랐다. 아무리 반신불수가 되셨어도 건강하셨을 때와 다름없이 우리를 슬기롭게 인도해 주신 아버님을 잃으면 나는 당장 아쉬워서 어떡하나 하는 걱정에 잠겼다. 아버님은 이 세상에서 사시는 동안 너무나 높고 바른 것을 바라시고 엄하게 사셨다. 끝내 선구자로서의 고고한 생활을 하셨으며 누워있는 내내 그 뾰족한 맛이 많이 깎여 사랑을 마구 보이시던 무던히 고마운 아버님으로 변하셨던 것을 기억한다. 8월 16일 금요일, 밤새 식은땀에 젖어 지내셨고 가래가 심하게 끓었고 호흡까지 몹시 가빴다. 그래도 새벽부터는 좀 나으신 듯 했다. 아침 9시 유의사가 와서 진찰을 하고 아무 말 없이 주사를 여러 대 놔드렸다. 그러고 율목동 집을 나서며 또 심장 자체가 염증을 일으켰으니 이독해요. 당신이 시간을 맞춰 약 대접하면서 옆에서 봐드려요. 아버님께서는 종일 숨 가쁘시고 가래가 몹시 끓고 구역까지 나고 온몸은 촉촉히 젖어 지내셨다. 혀는 백태로 덮이고 그것이 새까맣게 타버렸으니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알 수 있었다. 낮에 나의 외아들 9살짜리 재룡이가 병문안을 왔다. 다른 날과는 달리 할아버님 앞에 무릎 꿇고 앉더니 좀 나아지셨나요? 라고 여쭙고 두 손으로 할아버지의 힘없이 놓인 손을 잡아드렸다. 할아버지께서는 오냐. 라고 대답하셨지만 지그시 감고 계신 눈에서 자꾸 눈물이 새어나왔다. 내가 수건으로 씻어 드렸더니 흐흐
흐느끼시며 우셨다. 재룡아, 할아버지께서는 내게 하고 싶으신 얘기가 많으신가 보다. 지금은 괴로우시지만 이제 다 나으시면 뵙자. 자, 마루로 나가 할머님께 인사드려라. 재룡이도 눈물이 줄줄 나는 것을 씻지도 못하고 유난히 검버섯이 많은 보들보들하고 크고 힘없는 할아버지의 왼손을 자기의 작고 보잘것없는 두 손으로 어루만져 드리고는 일어나 밖으로 나갔다. 나는 결혼 후 첫 딸을 낳았고 평양서 인천으로 와 아버님을 모시고 살면서 둘째, 셋째 딸을 낳았고 일사후퇴 때 아버님께서 부산에 피난 가셔서 3년이나 머물러 계시는 동안에 넷째 딸을 낳았다. 다섯째 아이를 임신하자 내가 너무나 쇠약해져서 임신을 중절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할 지경에 이르렀다. 시부모님께서도 남편에게 중절을 권하셨으나 아버님만은 아니었다. 입덧으로 인해 생명을 잃은 수는 극히 드물다. 참고 견뎌라. 라고 완강히 만류하셨다. 나의 외아들은 이렇듯 아버지 덕에 태어난 셈이다. 재룡이 추억에 남은 할아버님은 항상 병석에 계셨다. 할아버지, 또 칼 주세요. 칼 꺼내주세요. 라고 여쭈면 일제 때 아버지가 훈도이셨을 때 차던 칼을 꺼내어 주시며 그놈은 그렇게 칼이 좋은가? 여보, 할머니가 꺼내줘요. 가지고 놀다가 두고 가라. 그렇듯 재룡이를 끔찍이 아껴주셨다. 편지를 받고 동생인 명희와 그의 남편, 장사를 하던 순태 오빠와 막내 숙모님께서 오셨다. 이런 분을 모두 반가워하시고 담담하게 인사하셨다. 8월 17일 토요일, 혈압과 심장 때문에 링거도 전혀 못 써드리고 잡수시는 것도 없이 종일 땀에 범벅이 되어 계시니 더욱 쇠약해만 가셨다. 종일 미음과 물을 권했으나 고개나 손짓으로 싫다고 거절하셨고 낮에 율목동의 교우들이 문병 오시니 눈물을 흘리시며 인사하셨다. 8월 18일 일요일 오전 오후 두 차례 유의사가 주사에 드리러 왔다 갔다. 밤에는 명희, 현재, 상규가 아버지를 모셨다. 8월 19일 월요일 아침에 모여서 떠드는 식구들을 바라보시며 아는 체도 하시고 우스운 일에는 우습다는 표정도 지으셨다. 오전 10시 유의사는 더 이독하셔요. 몇 날 안 남았어요. 라고 했다. 미음과 사과즙을 종일 250g이나 드셨을까. 나투시 아무 신호 없이 소변을 보셨다. 대변으로 착각하리 많지 요란한 냄새의 소변이었다. 9년 동안 머리맡에 종을 흔들며 내가 오줌을 누리요 라고 신호하셨건만은 그것도 이제는 옛날이 되었다. 저녁 9시 이상한 경련이 왔다. 유의사에게 기별하니 뇌출혈이 된 모양이에요. 그대로 가만히 계시게 하오. 라며 밤을 지냈다. (8월 20일) 화요일 새벽 2시 소변이 보고 싶다고 신호를 하시며 어머님을 깨워 시중을 들게 하셨다. 워낙 깔끔하시고 분명하셔서 9년이나 반신불수의 몸으로 지내셨건만 항상 대소변 시중은 어머님께만 시키셨다. 어머님도 교회나 시장에 가시게 될 때가 있으니 우리들께라도 시중을 들게 하실 것 같은데 안 하셨다. 어머님께만 시중을 들게 하셨다. 오늘도 우리들이 대기하고 있었건만 어머님께서 요강을 데워 드리고 계셨다. 에구, 어서 누워요. 팔 아파요. 어머님은 보채셨고 아버님은 빙그레 웃으셨다. 한참 만에야 50g쯤 넣으셨는데 건강인의 소변과 같았다. 아침 9시부터는 평안해 보였다. 미음 100g쯤을 드시고 곤히 주무셨다.
땀도 걷고 손끝도 붉고 사람도 알아보시고 웃으시기도 하시며 좀 평안해 보였다. 혀의 백태는 말이 아니었다. 밤 동안에는 순태 오빠 내외와 명희 내외가 아버지를 모셨다. 8월 21일 수요일 아침 9시 요의사가 와서 진찰해 드리고 주사해 드렸다. 주사해 드릴 때 다른 쪽 볼기에 욕창이 났을까봐 살펴보더니 한번 욕창이 났다가 나은 자리 옆에 또 새로 그 부위에 해진 데를 발견하고 이런 것을 잘 살펴드려야 하오. 뚫어지면 몹시 아프실 테니까. 하며 나를 나무랬다. 사실 내가 알코올로 찜질을 해드리며 소독해 드리니 몹시 아파하셨다. 목이 아프시죠? 목 마르시죠? 물었더니 그러시다는 표정을 지으셨다. 물을 3숟갈 흘려드렸다. 오후 4시경 어머님께서 아버님 자리 가까이 와 앉으시고 찬송가를 꺼내시며 혼자서 부르셨다. 아버님께서는 아무 반응도 안 보이셨다. 평상시와 꼭 같이 명석하시고 유능하시어 나의 평안을 재현하거나 센티한 마음으로 찬송가를 부르거나 하지 않는 건전한 마음 자세로 조물주 앞에 그대로 복종하고 계시다고 느껴졌다. 밤 9시 요의사가 와서 심란한 표정으로 주사해 드렸다. 집 밖에는 많은 친척과 친지들이 무슨 잔치집처럼 드나들고 있었으나 어떠한 사람도 요의사에게 언제 운명하실 것 같으신지 물어보는 사람은 없었다. 다들 눈으로만 묻고 있었다. 모든 손님이 아버지의 운명을 지키고 싶어 했고 바쁜 일정으로 언제쯤 운명하실지 궁금해했지만 아무도 입을 열어 언제 운명하실 듯하냐 묻는 이가 없었다. 그날은 아버님을 명희네와 오빠네 조카인 현재가 모시고 수고했다. 8월 22일 목요일 밤새 고열과 가쁜 호흡으로 심장이 매우 심하게 뛰었지만 정신은 엊그제보다 오히려 회복되셨다. 아침 10시에 요의사가 와서 어제처럼 봐드리고 갔다. 숨은 여전히 가쁘고 맥은 너무 빨라 셀 수도 없고 오줌도 쉴 새 없이 싸실 정도가 되었다. 그러나 손은 내 손목을 꼭 잡고 계셨다. 손목을 잡힌 채 곰곰이 생각했다. 오늘이 8월 22일이니 예년 같으면 피서 타령을 할 삼복더이다. 지금 40여 도의 체온을 가진 아버지를 메시고 이 독한 방에 댄명이 문을 닫고 들어앉아 간호를 하고 있다. 모두 우울한 얼굴에 눈만이 퀭한데 더위로 애쓰는 자도 없는가 보다. 방에 들어앉은 자만이 아니라 이 집에는 50여 명의 문병객이 매일 드나들고 있었다. 모두가 말은 안 해도 나는 이 어른의 운명을 뵙고 싶다. 순간을 놓칠 수는 없다. 아직 그때가 멀었다면 빨리 내 일을 보고 와야지라며 부지런히 드나들었다. 요의사가 지난 15일 날 일주일쯤 갈 것 같다고 진단했는데 오늘이 8일째다. 순남 오빠가 요의사에게 물었다. 장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이날 서울 맹학교에도 연락을 했다. 8월 23일 금요일 밤새도록 여전히 몹시 괴로워하셨고 아침이 되니 조금 평안해지셨다. 조금의 변화도 없는 심장과 정신 태도로 보아 안 돌아가실 분으로만 보였다. 오전 10시 요의사가 와서 똑같이 진찰하고 주사해 드렸다. 마루로 따라 나서는 나에게 요의사는 은행에 가서 돈도 찾아다 놓고 관이나 장례 물품을 빠짐없이 준비하오. 우리 오빠들과 의논해서 하리다. 남편을 화평동 병원으로 보내고 나는 은행으로 화평동 길로 다시 율목동으로 뛰었다. 아버님의 상태는 답답하기만 했다. 꼼짝 않고 계셔서 정신을 잃으셨나 하고 보면 의식이 있으셨다. 오후 5시쯤 맹인 전태한 씨가 오셨다.
장례에 대하여 의논하러 오셨단다. 어머니께서 제자를 맞으시고 안방으로 안내했다. 전태환 선생은 아버지 병상 앞을 더듬으며 손님 태환입니다. 얼마나 힘드십니까? 아버님은 개슴츠레 한눈을 애써 뜨시고 확인하시더니 입을 음쩍음쩍 하셨다. 그리고는 눈물을 주르륵 흘리셨다. 그 순간 얼굴이 파래지시고 맥이 떨렸다. 순간 맥도 약해졌다. 전태환 선생을 보시고 쇼크를 일으키신 후 약 1시간 후부터 차차 맥이 고르고 얼굴이 다시 붉어졌다. 밤 10시에 유의사가 왔고 오늘 밤 동안은 무사하시겠습니다. 하며 여전히 주사를 해드리고 갔다. 8월 24일 토요일 한낮은 평안해 보였다. 그러나 아침 9시에 유의사는 많이 쇠약해지셨다고 했다. 오늘 밤이 야마시니 그리하오. 라며 유의사는 말했다. 그래도 주사해 드리니 조금씩 편안해지시는 것 같았다. 낮에 맥을 잡아보니 정확히 140을 띠고 머리와 가슴은 겨울날의 아랫목보다 따끈하고 가끔 흐릿한 눈을 떠 보이셨다. 순남이 어머니를 시켜 미음도 물도 달리 잡수시고 소변도 200g이나 보셨다. 오후 2시 서울 숙모님이 오셔서 얼마나 괴로우십니까? 하시니 아니, 라고 하셨다. 숙모님은 다시 평안하십니까? 하시니 예, 하며 짧게 답하셨다. 그리고 눈을 개슴츠레 뜨시고 숙모님을 보시려고 애쓰시는 것 같았다. 숙모님은 하도 놀라운 아버님의 대답에 웃으시며 예, 명예 엄마야. 아버지가 평안하다고 하시는구나. 하셨다. 밤 9시 유의사가 또 왔다. 답답한 표정으로 진찰을 마치자 어머님께서 명예아범, 날 좀 보게. 하셨다. 유의사는 밖으로 나가 한동안 있더니 나를 불러 장모님께서 회복 못하실 분에게 자꾸 주사를 해드리면 운명만 늦는 것이니 이제는 주사를 그만두라 하시는데 어쩌면 좋소. 하는 것이었다. 나는 가슴이 서늘해지는 것 같아서 얼른 대답을 할 수가 없었는데 옆에 있던 오빠들이 입을 모아 말했다. 오늘까지 유의사의 극진한 치료에 대해서는 아무도 불만이 없을 것이오. 이제는 환자도 너무 애처롭고 모일 사람도 다 모였으니 주사는 그만놓고 운명하시게 합시다. 나는 말없이 안방으로 들어가 아버님 앞에 늘여놓은 왕진 가방의 도구를 챙겼다. 아버지가 의식이 계실 텐데. 이 순간 이제 주사를 안 해주기로 했다는 것을 아시고 비관스럽게 느끼지나 않으실까. 사위인 유의사에게 그토록 의지하시고 최대의 경의를 표하시던 아버지가 애처로워서 견디기 어려웠다. 그러나 아버지의 표정은 아무런 변화도 없으셨다. 8월 25일 일요일 밤새도록 맥은 셀 수 없이 빠르고 흐리고 고르지도 못한 것 같았다. 의식은 전혀 없으시고 열은 40도를 넘었다. 물을 떠 넣어드리면 넘기신다. 아침 6시부터 맥이 실해졌다. 맥박이 138인 것을 용재가 세었다. 호흡은 46. 팔을 걷고 잠이 드신 듯하다. 아버지를 불러도 어제와 달리 반응이 없으시다. 조반으로 명희가 미음을 떠넣어 드렸다. 걸그렁걸그렁하며 넘기셨다. 명희는 미음을 대접하고 서울로 갔다. 오전 10시 손발이 차지는 것 같았다. 그러나 머리와 가슴은 불덩어리였다. 유의사가 청진기만 들고 왔다. 진짜로 몇 시간 못 간다며 마루에서 대기하라고 했다. 주일 예배 시간이 되자 모두들 교회에 가기 시작했다. 다 간 뒤에 어머니와 우리 형제만이 남아있게 되었다. 나는 아버님의 왼 손목을 잡고 맥을 짚고 있었다.
10시 40분 갑자기 팔뚝에 경련이 왔다. 정오, 맥이 느려지기 시작했다. 숨도 늦추어졌다. 아, 평안해지시는가 보다. 유 의사가 아버님의 맥을 잡고 우리 모두는 숨을 죽이고 응시하고 있었다. 유 의사가 12시 15분에 아버지의 운명을 알리자 아버지는 하고 재채기 소리와 함께 온몸이 허공에 뜨는 듯 하시더니 돌아가셨다. 운명하시는 것을 뵙고자 모여서 지내던 친지들이 마침 교회의 간사에 운명하셨기 때문에 모두들 아쉬워했다. 부고로 모여온 조객들은 참 고고한 분이셨지. 라고 했다. 또 잠자리에 들었다가 신문을 보고 깜짝 놀라서 달려왔다는 분도 있었다. 조문객 중에 말 못하는 농아생이 10명 왔는데 물론 신문으로 보고 온 것이었다. 30년 전 맹아학교에서 같이 지내던 식구들을 만나니 감개무량했다. 나는 그들에게 예전의 기억을 더듬어 수화로 인사를 나누었다. 애기가 몇이냐, 어디서 어떻게 사느냐, 이러한 인사도 나누고 지생원 시절 같이 수학하던 맹인들에게 중간 역할을 내서 손도 만져보고 인사도 하게 했다. 당시 한 맹인의 말이 저자들하고 싸움이 붙었다가는 죽게 되는 통에 우리는 그저 쉬쉬하고 지냈는데 지금은 그때 으르렁대던 생각들이 안 나는가 보다라며 웃고 악수하며 아버지의 훈도 시절을 회상케 했다. 장지를 어떻게 할까 의논을 하니 이런저런 의견들이 분분했다. 나의 시아버지를 위해서 마련한 수산동에 있는 700평 묘지에 아버지 장례를 모시거나 고향인 교동에 모시자고 했다. 그러자 교동에 선산이 있다고 해도 성묘 다니기가 어렵다는 말들이 있어서 수산동에 모시기로 했다. 그런데 나의 시아버지가 93세의 생존에 계셔서 시아버지를 자동차로 모시고 수산동에 가서 아버님 묘지를 쓴 뒤에 나의 친정아버지 묘지도 이 산에다 쓰고 싶어요. 그러자 시아버님은 그래라, 내 묘는 여기에다 써라. 나머지 아무데나 너희 친정아버지 묘를 쓰려마. 그래서 시아버지의 묘지에서 약 30m 거리에 있는 자리에 내 아버지 박도성 선생의 묘를 쓰게 되었다.